여러분들은 템플스테이를 해보셨나요? 절에서 며칠 지내며 속세를 벗어나 침묵을 배우고 머리를 비우며 잠시 휴식을 얻기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죠. 특히 기계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요즘 세대에게 반응이 좋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템플스테이를 온 프랑스 여성입니다. 새벽에 절을 지나 산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진 그녀.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접근한 한 한국 남자가 갑자기 그녀의 바지를 벗겼다고 하는데요. 꼼짝도 못한 채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그녀.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세유 출신의 클레망스입니다. 올해 29,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프랑스 여성이었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푸른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마르세유의 아침은 늘 분주했어요. 기상 알람이 울리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메일함은 언제나 새 업무로 가득했고 회사 메신저는 밤새 쌓인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광고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로 저는 항상 마감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오전 회의를 위해 서류를 정리하던 중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파도는 아름다웠지만 그 풍경조차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텅 빈 마음, 그것이 제가 느낀 정확한 감정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끝없는 업무, 피상적인 관계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클레망스, 괜찮아? 동료 소피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넌 요즘 여기 있는 것 같지 않아. 무슨 일 있어?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소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로 저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제 영혼은 어딘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템플스테이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 수행자들과 함께 머물며 명상과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푸른 산과 고즈넉한 사찰 이미지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정보였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제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충동적으로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2주간의 휴가.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결정이었습니다. 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한국에 가려고 해요. 말하는 순간 저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가 아시아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직항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제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결정에 놀랐어요. 혼자 한국이라니? 너 미쳤어? 소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 에밀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뭐하러 그 먼 곳까지 가? 그냥 프로방스에 있는 스파 리조트에서 쉬면 되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멀리 떠나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나를 되찾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저조차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혼자 그 먼 곳에 가는 게 걱정이구나. 정말 괜찮은 거니? 괜찮아요, 엄마. 저는 안심시키듯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래요. 그리고 템플스테이는 철저히 관리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말을 이어가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충동적으로 떠나도 괜찮을까?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긴 시간 하늘을 날았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여정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단순한 여행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공항, 낯선 한글 표지판,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공항에서 사찰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시 작은 마을 버스에 오르며 저는 서서히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변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은 점차 낮은 건물들로 그리고 마침내 푸른 산과 들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맑은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웠어요.
마르세유의 소금기 있는 바다 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선한 풀과 흙 그리고 어딘가 감도는 향나무 냄새. 이곳은 확실히 다른 세계였어요. 사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붉은색 단청이 그려진 화려한 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과 고요한 정원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어요. 입구에서 안내를 받고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저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곳이 당신이 머물 방입니다. 저녁 예불은 6시, 그 전에 편하게 쉬세요. 젊은 스님의 부드러운 영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방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얇은 요와 작은 베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숲.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공간이었어요. 요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산맥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고요함 속에서 새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이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마르세유에서의 바쁜 일상, 끊임없는 소음, 끝없는 메시지들. 모든 것이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예불은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장엄한 법당에서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 아래 앉아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고요를 경험했어요. 알 수 없는 언어였지만 그 울림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첫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알람 시계도 없이. 단지 자연의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벽 5시, 목탁 소리에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한국의 사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조용히 일어나 얇은 외투를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안개가 사찰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난 후 저는 홀로 사찰 주변을 거닐기로 했습니다. 스님께서 알려주신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이슬이 맺힌 풀잎,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나무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모든 것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머릿속은 점점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마르세유에서 느꼈던 그 텅 빈 감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흙을 밟는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상과 차담, 사찰 음식,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다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과도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인이었지만 몇몇 외국인 여행자들도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사람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한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듯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다시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산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스님께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파르고 좁아졌어요.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는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계곡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물가를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어요. 작은 벌레 소리려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 덩어리가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말벌?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말벌은 보았지만 이렇게 크고 위협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마리가 제 허벅지를 향해 날아들었어요. 아픔은 순간적이었지만 강렬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벅지 안쪽 깊은 부위가 쏘인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갔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저는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산속 깊은 곳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허벅지는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아마도 말벌 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신히 말을 내뱉었지만 그것은 속삭임에 불과했어요. 세상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의식을 잃는 것일까? 낯선 나라 산속에서 혼자 죽게 되는 것일까?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은 아침에 보았던 그 조용한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만 허벅지를 가리키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는 재빨리 내 상태를 살폈고 주변의 말벌을 보고 쏘였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박감이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김태윤입니다. 지금부터 응급처치를 할게요. 허벅지에 쏘였네요. 바지를 잠시 벗겨야 해요. 그의 말에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급박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윤은 조심스럽게 제 바지를 벗겨 쏘인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심각해 보입니다. 독을 빼내야 해요. 그는 휴대폰 뒤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쏘인 부위 주변을 살짝 긁어 독을 짜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차라리 그것이 의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후 그는 물통에서 물을 꺼내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고 다리에 힘도 없었습니다. 태윤은 망설임 없이 저를 등에 업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 여성을, 그것도 산속에서. 그 상황에서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남자에게 업혀가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태윤은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신 잃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그의 등에 엎여 흔들리는 동안 저는 그의 말에 의지하며 간신히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 스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태윤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고 곧 사찰의 차를 타고 가까운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원은 작고 소박했지만 의사는 신속하게 저를 진찰했어요. 항히스타민 주사를 놓아드릴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의사의 말에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태윤은 의사에게 말했어요. 그의 차는 사찰 주차장에 있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저를 태우고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주사 덕분인지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고마워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태윤은 운전에 집중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의 말에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이 낯선 남자가 제 목숨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잠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흰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링거액이 흐르는 감각이 먼저 느껴졌어요. 눈을 살짝 떴을 때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다시 감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둔했지만 적어도 죽을 것 같았던 공포는 사라진 상태였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병원까지 왔지? 깨어나셨군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힘겹게 고개를 돌려보니 창가 의자에 앉아있던 태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걸까요? 물 좀 마실래요? 그가 물잔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제 상태를 이해하는 듯 침대를 살짝 올려주고 물을 마시기 쉽게 도와주었어요. 물 한 모금이 제 목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정신이 좀 더 또렷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종합병원입니다. 벌에 쏘인 후 알레르기 반응이 심했어요. 독이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괜찮을 겁니다. 태윤의 설명은 간결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이후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희미한 의사의 목소리, 주사 맞는 느낌, 그리고 계속 제 곁을 지키던 태윤의 존재만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태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업고 왔어요. 사찰에서 가까운 의원까지는 업고 그 다음엔 제 차로 이 병원까지 모셔왔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낯선 남자가, 그것도 처음 본 외국인을 등에 업고 산길을 내려왔다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었을지 생각하니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를 도와줬을까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을 그것도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여기 계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부터요. 보호자가 필요했고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웠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제 외국인 등록증과 여행자 보험 서류까지 처리해두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위해 모든 행정적 절차를 해결해준 것입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하루가 지난 것 같았습니다. 벌에 쏘인 후 거의 24시간이 흘렀겠지요. 그동안 이 낯선 한국 남자는 제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회진 오실 거예요. 퇴원은 아마 내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윤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말이죠. 1시간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태윤은 즉시 통역을 시작했어요. 의사의 말을 꼼꼼히 영어로 옮겨주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물어봐 주었습니다. 말벌독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었고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응급용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항상 소지하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이런 경우 더 심각한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태윤이 번역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새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태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피곤한 얼굴, 그럼에도 묻어나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 시간들.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녁, 태윤은 병원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을 사왔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지만 제 상태를 고려해 비교적 담백한 죽과 국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며 태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템플스테이는 가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는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듣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왜 한국에 오셨나요? 그것도 템플스테이를? 태윤이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마르세유에서의 공허한 일상, 끊임없는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템플스테이를 알게 되었는지까지 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어쩌면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잃어버릴 때 먼 곳으로 떠나죠. 태윤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묘하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정확히 읽은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어요. 상태가 안정적이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템플스테이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당신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템플스테이를 마저 하고 싶지만 다시 그 사찰로 돌아가긴 좀 망설여졌어요. 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게스트하우스에 더 편안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시설도 좋고 영어도 통합니다. 원하시면 소개해드릴게요. 그의 제안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퇴원 후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태윤의 차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새삼 눈에 들어왔어요. 푸른 산,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마르세유와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이 도시가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사찰 근처, 태윤은 저를 아담한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어요. 여기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많이 묵는 곳입니다. 사찰과도 가깝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낮은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인상적이었어요. 내부는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한국의 전통미를 잃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천천히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것 어떨까요? 무리하지 않고요. 태윤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템플스테이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방, 공용 주방과 거실, 그리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까지.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찰 방문을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태우는 배려 깊게 말했어요. 그의 이런 자상함이 제게는 너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태윤이 떠난 후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둘러보았어요. 로비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커플, 호주 백패커, 일본인 학생,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로비에서 만난 호주 여성 에밀리는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함께 하실래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저는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윤이 약속대로 찾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경복궁 방문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제가 한국 음식 맛있는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태윤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그는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이 낯선 나라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경복궁 방문은 놀라웠습니다. 에밀리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즐거웠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 화려한 단청,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시간. 마치 다른 시대로 여행한 기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사진을 찍으며 저는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저녁에 태윤과 만났을 때 그는 전통 한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낮은 테이블에 앉아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을 맛보는 경험은 신선했어요. 태윤은 각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 하네요. 태윤이 말했어요. 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도 못했겠죠.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그날 이후로 태윤과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저를 여러 곳으로 안내했어요. 인사동의 전통거리, 남산타워의 야경, 한강공원의 산책,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과 교류하며 저는 프랑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공용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각자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즉흥적인 여행을 함께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혼자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 불편하지 않나요? 어느 날 태윤이 물었습니다. 제 집은 넓지 않지만 원하시면 거기서 지내셔도 됩니다. 그의 제안은 분명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이 너무 즐거웠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은 태윤과의 관계가 어떤 단계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여행의 묘미잖아요. 제 대답에 태윤은 약간 실망한 듯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게스트하우스에 새로운 투숙객이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그는 마르세유 출신의 프랑스인 제롬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그의 프랑스어 억양을 듣자마자 저는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당신도 마르세유 출신이군요.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모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묘한 안도감을 주었어요. 제롬은 세계 일주 중인 여행자였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고 특히 마르세유의 추억을 공유하는 건 마치 고향의 공기를 잠시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롬은 프랑스에서 가져온 와인 한 병을 꺼냈어요. 이건 프로방스 지방의 로제예요. 한국에서 마셔보는 건 또 다른 경험이겠죠? 공용 테라스에서 우리는 와인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마르세유의 변화, 그리고 여행 중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까지.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편안함 속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태윤이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산 둘레길을 함께 걷기로 약속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프랑스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같은 마르세유 출신이라 정말 반가웠죠. 밤늦게까지 프랑스 와인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태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밤늦게까지요? 둘이서? 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네, 그냥 테라스에서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에 모국어로 대화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남산 둘레길을 걷는 내내 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했어요. 결국 점심을 먹으며 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과 둘이 밤늦게 술 마신 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와 단둘이 밤에 술을 마시는 게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여자 혼자 여행 중일 때는요. 그의 말에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그건 그냥 친목이었을 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지만 안전 문제도 있고 태유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저한테는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미리 얘기해야 할 이유가 뭐죠? 당신은 제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태윤의 눈빛이 상처받은 듯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저 걱정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적 차이를 실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한국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태윤의 반응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태윤 씨, 제가 감사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고 많은 도움을 주셨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만남까지 간섭받고 싶진 않아요. 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섭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대화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우리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방에 누웠을 때 오늘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윤의 반응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가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제롬은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떠났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와의 대화는 제게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문득 태윤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할 거야. 이틀이 지나도 태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메시지를 보내던 그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행자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자꾸만 태윤 생각이 났어요.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 그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저를 구해준 그날의 기억.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나요? 회사 일은 어떤가요? 답장은 몇 시간 후에 왔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클레망스는 어떻게 지내나요? 그의 메시지는 공식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이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태윤은 단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1시간 후 태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오후에 시간이 됩니다. 게스트하우스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그의 모습을 기다렸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단순히 오해를 풀기 위한 만남일 뿐인데. 정확히 5시, 태윤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그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 밑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테이블에 앉으며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바쁘셨나 봐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다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롬과 술을 마신 것 때문에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보는 남자와 단둘이 밤늦게 술을 마시는 건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당신이 외국인 여행자라는 점에서 안전이 걱정됐어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단지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난 반가움이었을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남자는 어땠을까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제롬은 그저 여행자예요. 그는 이미 다음 목적지로 떠났고 그렇겠죠. 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됐어요. 걱정이요? 아니면 간섭인가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왜 이런 사소한 일로 그렇게 불편해하시는지예요. 프랑스에서는 남녀가 친구로 술 한잔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화적 차이겠죠. 한국에서는 특히 처음 만난 이성과 밤늦게까지 단둘이 술을 마시는 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여자인지 의심하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윤은 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단지 뭐요? 제가 말을 자르고 물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과 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특별한 감정이라고요? 태윤이 제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태윤 씨, 당신이 제게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행동을 의심하고 판단할 권리는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의 눈에 상처가 비쳤어요. 판단한 게 아니라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오해했나 봐요. 우리 대화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처음 의도했던 화해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갈등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결국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서로 상처만 줄 것 같네요. 클레망스, 당신이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말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어요. 태윤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 물방울 사이로 태윤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태윤과 저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 문자에 답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그를 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사이에 뭔가 끊어진 듯했어요. 그가 병원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순간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거닐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저를 구해준 그날의 기억. 모든 것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저는 다른 여행자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어요. 경복궁, 명동, 북촌 한옥마을, 서울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태윤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어요. 그와 함께였다면 이 장소들이 얼마나 더 특별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의 짧은 인연도 그렇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끝은 아닐 거라고. 그날 밤 저는 프랑스행 비행기표를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그리고 태윤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로 남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제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것만은 확실했어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윤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저는 거의 충동적으로 프랑스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말로 마무리했던 그날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건 솔직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를 향한 감정을 정리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듯 떠나기로 한 거였어요. 태윤에게는 제가 떠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자 한 통으로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보냈을 뿐이에요. 그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붙잡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 스스로가 흔들릴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문 너머로 한국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프랑스로 익숙한 내 세계로 돌아간다는 안도감. 더 이상 문화적 차이로 갈등할 필요도 낯선 언어와 환경에 적응할 필요도 없다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파리를 경유해 마르세유에 도착했을 때 지중해의 익숙한 향기가 저를 반겼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면서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템플스테이, 벌에 쏘인 사고, 그리고 태윤. 마치 꿈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마르세유의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회사에 복귀하기 전까지 며칠의 휴가가 남아 있었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생각은 묘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친구 소피에게 연락했습니다. 돌아왔어. 오늘 저녁에 만날래? 그녀는 곧바로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침내 8시에 우리 단골바에서 만나자.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저녁이 되어 바에 도착했을 때 소피를 비롯한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환호성과 함께 포옹이 이어졌어요.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어때, 한국은? 소피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어요. 놀라웠어. 정말 다른 세계였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태윤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제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었으니까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평소처럼 활기찼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있었던 마르세유의 소식들, 공통 친구들의 근황, 그리고 가벼운 가십거리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그들과 다른 시간을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어요. 소피의 남자친구 마르크가 합류했고 그의 친구들도 몇 명 함께했습니다. 와인 몇 병이 비워지고 대화는 점점 더 시끌벅적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르크의 친구 중 한 명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여성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그저 프랑스 남자들이란 하고 넘겼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여자친구 있어?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물론이지. 2년째 만나고 있어. 하지만 이건 그냥 친목이잖아? 유럽에선 흔한 일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제롬과 제가 술을 마신 것에 불편해했던 그 표정, 그리고 그가 했던 말.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그 말이 지금은 이상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마르세유는 그대로였지만 제가 변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태윤과의 만남이 제 안에 뭔가를 심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이런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업무는 여전했고 회의와 마감에 쫓기는 일상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의문스럽게 느껴졌어요. 주말이 되어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소피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파티였어요. 여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 앙투안이 다른 여성과 테라스에서 너무 가깝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소피에게 속삭였습니다. 소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그냥 이야기하는 거겠지. 앙투안은 원래 사교적이잖아.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단순한 사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도 소피처럼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날이 갈수록 이런 불편함은 더 커져갔어요.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성들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 이건 그냥 친목이야. 라는 변명,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주변의 태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한 달 후 회사 동료와의 저녁 식사에서 있었던 일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마케팅 부서의 피에르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화 중에 그가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묘하게 불성실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 관계는 좀 열려 있어. 그가 말했어요. 서로 너무 구속하지 않는 게 건강한 거 아닐까? 예전에 저라면 그의 말에 공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게 정말 건강한 관계일까? 무심코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클레망스, 너 예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잖아.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좀 보수적이 된 것 같은데? 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정말 제가 보수적이 된 걸까요? 아니면 단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태윤을 생각했어요. 그가 보여준 책임감, 진심 어린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 태도. 그건 보수적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주말 엄마를 만나러 고향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는 여전히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어땠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태윤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엄마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템플스테이부터 벌에 쏘인 사고, 태윤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갈등과 이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묵묵히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널 많이 변화시켰구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바뀐 게 정말 좋은 걸까요? 주변 친구들은 내가 보수적이 됐다고 해요.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된 걸 보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건 그저 성숙해진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건 보수적이 된 게 아니라 성숙해진 거였습니다. 태윤을 통해 저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에 적응한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태윤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꿈처럼 찾아왔고 특히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소피와 점심을 먹으며 무심코 태윤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나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 소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한국에서 만난 그 남자?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친 것 같아. 하지만 정말 그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너 진짜 그 사람한테 푹 빠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건 여행 중에 로맨스였을 뿐이야. 게다가 너희는 다른 나라에 살잖아.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만남은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과의 만남은 단순한 여행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태윤의 SNS를 들여다보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올라오는 사진들을 통해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무실 책상 위의 커피, 그리고 가끔은 산책길에 만난 고양이. 그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3달째 되는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태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로.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떨렸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잊었다면? 혹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어요. 대신 일기장에 제 감정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됐을까? 그저 안부 인사 하나 보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렇게 또 1달이 지났어요. 외면하려 해도 태윤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밤에는 그를 꿈에서 만났고 낮에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이건 분명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연애관,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모든 것이 제게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소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주 물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너 너무 달라졌어. 달라진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건 나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바로 태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확신해? 엄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건 그냥 휴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금 미쳐야 하는 거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어 주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상사는 놀랐지만 제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결국 승낙했어요. 소피를 비롯한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쳤니? 그 남자가 널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어. 소피가 외쳤어요.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미친 짓처럼 보일지라도 제 마음을 따라가는 용기.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꾸리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후회였습니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 평생 만약에 라는 의문을 안고 살게 될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 이곳을 떠나며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왔네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태윤의 회사 위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IT 회사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과 몇 번의 문의 끝에 겨우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회사 앞에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만나야 할까? 로비에서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결정하지 못한 채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 카페에서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지만 저 멀리서 보기에도 그들의 대화는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질투, 분노, 상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한테는 제롬과의 만남을 문제 삼았던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분명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를 잊지 못해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카페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그들의 테이블로 곧장 향했어요. 태윤은 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분노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렇게 간섭하더니 당신은 이렇게 다른 여자랑 둘이 마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어요. 태윤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여성에게 짧게 말했어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라고요? 그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분은 저희 회사 바이어입니다. 지금 업무 미팅 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실제로 노트북과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고 옆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 업무 미팅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던 거죠. 창피함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태윤은 조용히 일어나 제 팔을 잡고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리에 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낼 정도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당신이 그립고 놓치고 싶지 않아요. 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모든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막 진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손을 잡은 채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돌아간 후의 일들, 태윤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 몇 달의 간격을 메우듯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솔직히 당신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서도 계속 당신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당신이 나를 통제하려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날 지키고 싶었던 거였단걸요. 태윤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이제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망치듯 떠났던 날의 기억 그리고 그 후 매일 밤 그를 그리워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러 온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미쳤다고 했어요. 소피는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리 없다고 했죠. 태윤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당신을 놓지 못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태우는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한강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프랑스에서의 깨달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의 일상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윤과의 만남이 제 가치관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해서요. 그때 제롬과의 일로 화를 냈던 것, 이제는 이해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어요. 신뢰와 책임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던 거죠.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흐르던 긴장은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또는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태윤은 자신의 아파트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그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인가. 그 순간 마음속에서 확신이 피어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태윤 씨,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국에 남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프랑스에서의 당신 삶은요? 직장, 친구들, 가족,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프랑스로 돌아간 후 그곳에서 느꼈던 공허함을 당신은 모를 거예요. 마치 제 진짜 삶이 여기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확신해요? 이건 큰 결정이에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프랑스에서의 안정된 직장,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엄마.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느꼈던 그 공허함, 태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확신. 모든 것을 저울질해봤습니다. 네, 확신해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결혼해줘요. 내가 먼저 말할게요. 태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나도 준비됐어. 그의 대답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윤은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과의 결혼 절차, 비자 문제, 언어 장벽. 모든 것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태윤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었어요. 그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사를 찾고 심지어 프랑스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어를 배우고 저는 프랑스어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전부 다 잘하면서 잘할 수 있게요. 태윤이 어느 날 농담처럼 말했어요. 아이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동의였어요. 엄마에게 전화로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넌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니? 제가 태윤과의 모든 이야기, 그가 저를 구해준 일부터 지금까지의 감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자 엄마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면 난 너의 행복을 응원할게. 엄마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프랑스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피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다른 친구들은 곧 후회할 거야. 프랑스 남자가 최고야. 라는 말로 저를 말렸어요. 그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평생 만나온 남자들과는 태윤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태윤의 가족을 만나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보수적인 한국 가정에서 자란 그의 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어머니가 제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나서주셨을 때 그것이 그들 나름의 화해의 제스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요리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태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우리는 마침내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서울의 작은 성당에서 올리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엄마는 특별히 프랑스에서 날아왔고 태윤의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함께했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결합을 축하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의 아내가 되는구나. 결혼식 전날 밤 엄마가 말했어요.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저를 지켜주고 믿어주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요. 결혼식은 아름다웠어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듯했습니다. 프랑스식 웨딩 케이크와 한국 전통 패백 의식이 공존하는 이 특별한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태우는 계속 IT 회사에서 일할 것이고, 저는 새로운 커리어를 찾아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마케팅 경력은 언어 장벽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당신의 장점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윤이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찾은 것은 국제 커뮤니케이션 코치라는 직업이었어요.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회사원들에게 영어와 프랑스어는 물론 서양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클래스로 시작했지만 점차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이국적인 배경을 가진 선생님이라는 이미지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저의 진솔한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저의 한국 경험담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오해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생생한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일과 결혼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동안 태윤과 저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산과 강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것, 저녁에는 태윤과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 일상을 채워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프랑스가 그리웠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높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그들의 기대와 제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요. 태윤이 항상 말했어요. 그들도 당신을 사랑해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의 말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은 점점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손수 만든 김치를 가져다 주시거나 시아버지가 저녁에 태윤과 저를 식사에 초대하시는 것은 그들 나름의 사랑 표현이었어요. 결혼 2년차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체함인 줄 알았지만 같은 증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태윤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곧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었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태윤에게 물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교육 방식도 다르고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태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가 곁에 있을게요. 우리 함께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언제나처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태윤은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야근을 줄이고 일찍 귀가해 저를 돌봐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태교 산책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영양식을 들고 찾아오셨고 우리 손주를 위해 라며 온갖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출산이 다가올수록 프랑스 가족들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는 주기적으로 전화와 영상통화로 제 상태를 확인했고 프랑스에서 아기 용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라며 아쉬워하셨지만 출산 후에 꼭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침내 진통이 시작된 날, 태우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의 긴 진통 끝에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붉은 얼굴에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태윤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 앞에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마를렌이라고 지어요. 제가 제안했어요. 프랑스식 이름이었지만 한국에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 딸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마를렌은 태윤의 눈과 제 입술을 닮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한 기질을 가진 아이였어요. 밤에는 거의 울지 않았지만 낮에는 항상 깨어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엄마도 출산 후 한 달 만에 한국을 방문해 마를렌을 안아보셨어요. 그 애는 내 모습을 닮았구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태윤을 닮았어. 강인하고 따뜻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어요. 마트에서 다른 엄마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고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대화를 나누는 일상.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국인 엄마라는 시선은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시선이 마를렌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은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질 거예요. 태윤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프랑스의 자유로운 사고를.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마를렌이 돌을 지난 어느 날, 소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3번째 이혼 소송 중이었고 많은 프랑스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너 그때 진짜 좋은 선택한 거였어. 소피가 말했습니다. 여기 남자들 생각보다 다 바람둥이더라.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친구들이 걱정했던 보수적인 한국 남자가 실은 가장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아이러니. 나는 그때 진짜 사랑을 믿었을 뿐이야.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마를렌을 재우고 태윤과 함께 작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봤어요.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외국인 아내를 선택한 것. 태윤은 미소 지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날 계곡에서 당신을 발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말벌에게 쏘여 바지까지 벗겨졌던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웠던 그 순간이 사실은 운명에게 사랑받았던 순간이었다고 이제는 확신해요. 작은 집 마당에 심은 라벤더 향기가 퍼지는 저녁, 마를렌은 잠들고 태윤과 저는 별을 보며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가 꿈꿔왔던 완벽한 행복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 견고한 가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템플스테이를 찾아 한국에 왔던 그날, 제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면 이제 제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계곡 근처에서 한 마리 말벌에게 쏘였던 그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